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는 눈발이 날린다고 하죠. 그리고 오후부터는 다시 추워져서 내일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예전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학교였대죠. 국민학교 때 배웠던 이른바 사만사우식으로 풀렸다 추웠다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춥기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이런 법칙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 이곳 상암동에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으로 운전하실 때에는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현장 실습 도중에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제주 특성화고 3학년 고 이민호 군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정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텐데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어이없는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문했듯이 정부 관련 부처들이 모두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호 군이 사고로 당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 지금 과연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점검해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 이민호 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만,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정부, 교육당국, 정치권 다 나서가지고 제도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진행 진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여전히 미흡합니다. 김상곤 부총리가 12월 1일 날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 실습을 전면 중단하겠다. 예. 그리고 제한적으로 학습 위주, 제한적으로 학습 위주만 하고 지금은 6개월 정도 하는 걸 3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는 됐지만 국회에서도 그게 반복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실질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복되는 사고잖아요. 네. 계속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 다들 슬퍼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재발 방지 대책 그때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전격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고는 줄어들긴 줄어들 텐데, 폐지하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고3 2학기 때 이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했던 아이들과 그 집안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면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월급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고 혼자 일 시키고 잔업시키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업체에서는 분명히 학생이니까 우리는 실습비 개념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업체에서는 임금을 준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임금을 실제 줬거든요. 제대로 주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 임금을 주면 업체 입장에서는 일을 부려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대책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임금 근로계약으로 하지 말고 실습 협약을 한 다음에 임금은 사측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는 것으로, 정부가 실습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바꾸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나오는데, 되게 좋은 대책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세금이 그럼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학생들이 이런 열악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취업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 특성화고들은 마이스터고랑 특성화고들 사이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 경쟁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평가를 받을 때 취업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특성화로 전환시키면서 취업률 목표를 2012년도는 25%,
2013년도 60%라 이렇게 취업률 목표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더 나아가 3학년 1학기 때부터 실습을 하는 식으로 아예 그러니까 현장하고 연계를 강화한다는 그런 명분은 좋았는데 학생들이 가서 안전하게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이 그냥 임금을 일부 주는 업체에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전공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취업률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들어가고 그렇게 차등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취업률 높은 마이스터고는 학교당 평균 82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MB정부 때. 특성화고는 36억 원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게 평가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됐는데 제가 경기기계고등학교의 조성신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그랬더니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 불이익을 줬대요. 10년 동안. 예, 보도가 됐었죠. 예, 대학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오른 취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취업이 질 좋은 취업이 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것을 정규직 사원의 수습기간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지침 같은 게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돼 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조건 취업률만 높이면 되기 때문에 전공과 맞지 않는데 안전하지 않는데 인력 파급 업체들 알바형 업체들로도 막 가버린 겁니다. 학생들이. 예. 보면 당연히 그 회사가 들쭉날쭉하고 상태가 안 좋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착취를 한다거나 돈도 안 주고 잔업철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업무도 학생 한 명한테 막 시키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가 취업률을 무조건 높이고 그것을 방치한 정부 정책이었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업률로 그거를 철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YTN에서도 그 인터뷰 하셨죠? 그 특성화고 학생 권리연합회. 예. 거기서도 제일 먼저 근본적 대책은 예. 취업률과 평가를 연계하는 걸 폐기해야 된다. 저희가 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저도 들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평가하는 건 아예 폐기하고, 그 학생들이 실습 가가지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평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보냈고, 그곳에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그걸 예를 들면 교사나 학생들한테 전수조사하거나 표본조사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취업률이라는 것은 그 학생이 거기서 실습을 하고 실제 그 회사가 마음에 들면 취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기술을 배워서 다른 직장으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딴 부처도 이게 좀 정신 차리고 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딴 부처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건 기본적으로 노동부.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근본적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노동이냐 교육이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이 취업 관련 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현장 실습이. 예. 그래서 지금 전교조라든지 교육시민단체 학생들은 고등교육법에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교육 관련 법에 그러니까 중등교육법에 규정을 해서 교육 관련 법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지 업체들이 임금 좀 준다는 미명하에 착취하거나 이상한 어려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 시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육부가 중심을 잡되 현실적으로는 사업장에 파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이제 노동부가 네. 보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대책에도 보면 이제 폐지한다거나 또는 지금 그동안 이 특성화고 했던 그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 근로 감독을 하거나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강주지방 노동청에서 이 고 이민호군 사고가 발생한 회사가 그 제주도에 있는 제이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인데 특별 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을 정확히 하되 노동부가 현장에서 그런 수습학생들 또는 실습학생들이 착취당하거나 위험한 일로 내몰리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일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급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2학기잖아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 수만 명이 지금 실습받고 있거든요. 거의 보니까 2학기 때는 아예 제가 이제 실업 특성화고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학기 때는 아예 수업을 안 한답니다. 사실상. 다 그냥 아예 교과 과정을 없거나 아니면 진도가 안 나간대요. 예.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어디서 또 이런 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아직 되게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학습과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의젓해지고 있고 곧 청년이 되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뭐 기술 습득도 할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철저한 보호하에 그다음에 정규직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거. 특히 이제 특성화고 가는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착한 학생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런 꿈을 악용해서 착취나 수탈이나 산재로 내몰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분들에게 더 빨리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의 기회로 제대로 우리 사회가 보장해주는 그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 이민호 군 유족하고 현장 실습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죠. 예, 맞습니다. 뭐 경찰도 지금 그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요. 예. 유족하고 시민단체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직업훈련 교육촉진법 그 실업계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실습을 가는 근거 법률이 직업훈련 교육촉진법이거든요. 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호법, 직업훈련 교육촉진법 등 12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하고 검경의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학생들한테도 다 좀 물어봐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서둘러도 이게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일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1일 날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촉임자는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이렇게 예. 다 모였고 또 우수 현장 실습 기업들을 중심으로 학교 추천하고 예. 최대한 우수 현장 기업들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 상담센터도 설치하고 실습 현장에서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해결 절차를 담은 매뉴얼이라든지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해결 절차 등을 담은 내용을 모든 학생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문제는 이런 게 예전부터 참여정부 때부터 반복이 되었다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실 상담센터 같은 게 없는 겁니다. 매뉴얼도 하나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취업률에 목매달고 그걸로 평가하고 차등 지원해줬던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런 문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새 정부가 들었을 만큼 이러면 그게 반복되는 대충의 대책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촉구 요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대책들이라도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 8시 30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개 굉장히 꼈습니다. 상암동에는.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의 아침의 복병은 안개입니다. 올림픽대로 횡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또 자유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내부순환로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양방향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서 사고 위험 높으니까요.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램프 구간 정체인데요.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정체인데
40분 이상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교통량도 많고 안개 때문에 속도 상태가 매우 느립니다. 2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구간도 15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솔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한전이 연구로부터 21조짜리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예? 2009년 이후에 거의 7년 만이고 8년 만이죠. 2017년이니까. 예. 아랍에미리트 그 원전을 수주한 다음에 이 대형 프로젝트는 한 8년 만입니다. 뭐 탈원전 때문에 우리는 원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수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기우가 됐습니다. 일본 도시바가 대주주인 그러니까 이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일본 도시바가 시행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납품을 해서 이제 원전을 넣는 거죠. 차세대 원자로 3개를 건설하는 내용이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전이 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격 경쟁력이 있다든지 기술 경쟁력이 있다든지. 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고 일단 한전이 보면 킬로와트당 전기요금이 $1,556. 영국이 전기요금이 되게 비싼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이나 경쟁업체든 중국, 프랑스보다 월등히 좋았고 건설 단가도 그다음에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보통 공사 기간이 56개월. 뭐 한 몇 년 정도 되나요? 한 5년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학을 아니, 산수를 하라 그러면 저도 이 숫자 개념이 약해서 원전이 한 이렇게 빨리 짓는데 프랑스는 126개월이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원전 하나 이렇게 큰 대형 원전 21조짜리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안 지어지거든요. 고장 정지율도 한국이 가장 낮고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원전을 했고 유럽 하면 독일이나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 선언했잖아요. 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대안 부재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보다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부각되면서 일본도 뭐 후쿠시마 사태 이후 3년간 네. 전기요금이 한 30%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원전을 재가동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곳이 스웨덴이에요. 1980년에. 여기도 최대 이제 10기까지 원전을 다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원전으로 다시 약간은 좀 탈원전에서 약간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뭐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우리가 흔히 KDI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이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 밑으로 예상을 했네요. 네? 약간 소신 발언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지금 계속 성장률을 올리고 있잖아요. 정부도 올리고 있고 오히려 정부보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OECD를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올해 성장률이나 내년 성장률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럴 때 이제 KDI는 정부 성장률은 내년도 올해도 다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보다 낮은 2.9%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3%라는 게 약간의 마지노선 같이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이러는데 왜 안 됐냐? 흔히 성장이 좋은 게 수출 반도체. 때문이고 반도체 때문. 그렇죠. 많이 해봐야 디스플레이 정도 반디 효과인데 이 반디 효과가 내년에는 좀 약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도 또 이런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내년까지 가겠냐라는 게 KDI 전망이에요. 올해까지는 괜찮을 텐데 내년 괜찮겠냐라는 게 KDI 전망입니다. KDI 출신 경제학자들 있죠. 대학교 네. 경제학자들. 그분들 얘기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KDI랑. 반도체가 그분들의 내년까지. 입김이 들어간 건가요? 이 전망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상당수가 내년까지 반도체 경기가 지속되기 힘들지 않나라는 예측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에 3% 미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KDI는 전망하고 가봐야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기준금리 인상했잖아요. 한국은행이. 네, 지난달에 했었죠. 예. 그죠? 여기에 이것도 사실 KDI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판단 아니에요? 좀 시기상조 이른 것 아니냐 네. 이렇게 KDI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는데 금리를 뭐
인상했을 이유가 있었느냐. 가계부채 부담도 있는데 경기도 그렇게 계속 상승 곡선이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 금리를 오히려 지금 경기 조절 뭐 이런 걸 보면 약간은 금리를 또 인하해야 할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중공업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어제 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왜 그런 거예요? 네? 진짜 비트코인에 투자했나? 잘 모르겠는데 29% 하락했어. 어제 하루 만에. 예. 그 거의 장 막판에 그랬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시총이 1조 4천억 원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가가 되려면 30%인데 그 거의 근처까지 간 거고요. 이유는 커밍아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교수님의 커밍아웃이 아니라 올해와 내년 실적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거든요. 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올해 좀 나빴지만 삼성중공업이 올해 그래도 흑자를 낼 거야. 800억 원대 내년도 흑자를 낼 거야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스스로 내년도 올해도 다 이제 손실을 볼 거다라고 이렇게 적자를 볼 거다라고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뭐 4,900억 적자, 내년도 2,400억 적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이걸 보고 이렇게 좋아질 걸로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빠진다고? 뭐 숨긴 거 아니야? 솔직한 건 좋은데 왜 커밍아웃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리 파급 맞을 매를 먼저 맞는 거죠. 먼저 맞으면 차라리 낫다는 거. 나중에 되면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이고 이게 실제로 지난 2016년 뭐 2015년 이럴 때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비슷한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먼저 얘기를 하고 그게 자구책 이번에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조 5천억 원 유상증자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놨거든요. 이걸 약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다른 회사 나아가 조선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결국에 삼성중공업만의 일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적자가 된 이유가 결국 조선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삼성중공업이 조선업체니까 그렇고 수주한 일감이 없다는 거죠. 일감이 없다. 그리고 전에 이제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인원을 줄이겠다는데 그걸 많이 못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부담이 되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에 예전에 2015년에 가장 우리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었던 뭐 조선, 철강, 건설, 유화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까지 괜찮을까라는 보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게 다 KDI 아까 전망에도 조금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게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3% 넘고 주가 오르는 게 이게 전부 반도체 삼성전자 덕분이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그렇지가 않은 게 걱정이다. 그러는데 약간의 착시가 있는 건 사실이고 삼스피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이게 좀 이 가시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성중공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인설 기자 전화번호는 외우기 쉬운 전화번호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도 교수님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네. 근데 제 것도 아니에요. 네. 지극히 서민적인 번호시더라고요. 네. 근데 있잖아요. 연말에 그러면 7777 뭐 이런 황금 번호가 연말에 이렇게 쏟아진다 그러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런 번호 받으려면? 이동통신사들이 매번 이제 이런 번호 추첨을 합니다. 보통 연말에 많이 하고 연말에 아닌 9월에도 하고 막 상시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연말에 KT하고 LG U+가 이른바 휴대전화 황금번호 골드번호를 각각 5,000개씩 추첨을 하는데 홈페이지나 대리점에서 응모를 할 수 있어요. 단 하나밖에 할 수 없고요. 보통 왜 이렇게 하느냐. 7777, 8888 이른바 번호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번호들 있잖아요. 근데 그 4444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다 팔려고 하는 번호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휴대전화 번호하고 차량 번호 보면 이제 신분을 알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예전에 막 개인 간에 불법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번호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불법으로 완전히 규정을 하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요. 만약에 개인 간에 거래를 하는 거면. 그럼 어떡할 거야? 나 좋은 번호 받고 싶은데. 그래서 생긴 게 휴첨제예요. 이게 이번엔 KT하고 LG U+고요. 얼마 전에 SK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연말에 한번 KT나 LG U+ 통신사 쓰시는 분은 한번 응모해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럼요. 보통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번호들이 이제 가운데 번호, 이거는 끝자리 번호를 추첨하는 거잖아요. 예. 가운데 번호하고 같은 번호를 많이 쓴답니다. 예를 들어 431이라면 가운데 번호가 마지막 번호가 431 이걸 가장 많이 선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인기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보면 SK가 10월에 추첨을 했었는데 5,321대 1이었다라고 합니다. 5,321대 1. 물론 로또 그러니까 이 추첨률보다 낮긴 한데 경쟁률을 보면은 네. 제가 들은 경쟁률 중에 제일 높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888도 말씀하신 인기였고 가장 단일번호로 인기가 많았던 거는 SK 같은 경우는 천사. 뒷번. 이건 좀 약간 뭐. 아니, 행동이 천사이지 번호만 천사면 뭐예요. 그리고 기자들 같은 경우는 MBC 분들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2580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2580? 네. 자, 그리고 LGU 플러스하고 SK 브로드밴드가 고객들의 인터넷 서비스 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미루다가 아주 그냥 혼났어요. 맞습니다. 예? 인터넷 그리고 이게 다 결합 상품이잖아요. 뭐 IPTV, 그렇죠. 뭐 네.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이걸 한번 옮기려면 정말 이 은행 결제 계좌 옮기는 것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못 옮기도록 하는 특별 대책반이 있어요. 각 그 회사에 그 IPTV나 이런 케이블 TV 회사에 예. 이른바 그 방어반, 그 해지 방어반이라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성적이 좋으면 이렇게 상담원이 잘 방어하면 월 485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라고 해요. 만약에 해지 못하고 내보냈으면 예. 돈 한 푼도 못 받았고요. 그런 것들이 걸려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상당히 중대성이 예. 강했던 LG U+나 SK 브로드밴드 이런 KT에 시정 조치를 의결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벌써 2017년 마지막 달 12월이 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17년 달력도 이제 달랑 한 장만 남겨놓고 있고 요것도 이제 3주 지나면 띄어야 되는데요. 이맘때쯤 되면은 굳이 달력을 사지 않아도 새해 달력 선물을 많이 받으시죠.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큰 의미로 부여하기도 하고 또 지난 날을 되새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각오로 다지곤 하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달력의 유래와 역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목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는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달력 이게 사실 옛날보다는 달력 많이 덜 줘요. 옛날에는 주고 덜 쓰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엔 막 출판사에서 달력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 방방이 걸어놓고 했었는데 요즘은 달력이 어지간히 좀 예쁘지 않으면 걸어놓을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럴 그렇죠. 거예요. 아마. 예, 그죠? 그럼요. 일상 속에 옛날엔 달력에다 적어놓고 그랬잖아요. 손바닥에 일정표가 들어와 있고 달력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굳이 벽에다 붙이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력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할 때도 교수님 적어보세요. 저쪽에 달력 있잖아요. 예. 적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 날 중국 간다는데 그게 수요일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거 언제 스마트폰으로 이거 해가지고 찾습니까? 근데 이 달력이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달력을 캘린더, 영어로 캘린더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스어의 칼렌데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이 칼렌데라는 말은 선포한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우리 한자에서도 떼시자라고 하는 글자가 날 일자하고 절사자를 합쳐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날일 절사자 다음에 떼시자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게 합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 시간에 대한 좀 글자보다 먼저 출발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자면 이제 그 그리스는 제사장의 선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의례 과정에서 이제 이 시간의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시간의 개념이 이제 처음에는 종교와 결합돼 있었고요. 종교적 요소로서 그 이른바 종교의 신위 위상 이런 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1년 365일. 이게 이제 마야 문명인가요? 1년 365.242일 뭐 이렇게 왜 우리가 그거 마야 문명이 옛날에 계산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태양이 한 바퀴 도는 아니 그렇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구의 자전, 달의 공전, 또 지구의 공전 이런 것들을 전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건 천체의 주기인데요. 천체의 주기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인지하는 천체 운행의 주기가 되겠죠. 뭘 중심으로 천체 운행의 주기를 달을 중심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해를 중심으로 하느냐, 지구의 공전, 자전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타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그러니까 템포와 같다고 그래요. 같은 거죠. 리듬, 주기, 템포거든요. 그 템포를 인지를 하는 거죠. 지구가 한번 자전하면 이것을 하루라고 하고 달이 지구 주위를 한번 공전하면 이걸 한 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면 이걸 이제 1년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 탐색,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인류가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별자리의 운행을 기록하고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수학, 천문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발전했고요. 그런 것들을 총결로서 만들어진 과학적 결정체가 캘린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뭐 유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결합되어 있었고 로마 시대쯤 되면 이제 세속 권력들하고 이제 강하게 결합이 되면서 권력자들이 이 해라고 하는 주기에 자기 이름들을 끼워 넣잖아요. 유명한 게 이제 줄라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옥토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기도 하고 달력도 뭐 그레고리우스를 여기네 해가지고 이제 로마 교황이나 황제들이 이것들을 이제 수정해서 공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달력을 만드는 권한이 하늘의 아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을 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만이 이걸 이제 만들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세종 때 칠정산 내외편을 편집한다든가 또는 뭐 이미 고구려 때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은 독자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엔 책력이라고 했는데요. 달력이라고 하지 않고 이 책력은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금서였습니다. 금서요? 예. 스스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천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그게 천기를 담은 책이 책력이고요. 누설이라기보다는 이건 황제에게 고유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중국과 약간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만든 책력을 받아다가 복사해서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주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권리였던 모양이죠.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을 선포하고 시간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황제의 권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연호를 안 쓰고 중국 연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중국과 사대 관계를 정산하고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건양이라는 영어를 좀 만들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양력을 세운다 이런 뜻에서 건양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897년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광무라는 이제 연호를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에서 이제 달력에 광무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인 달력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 서공동에 가면은 환구단이라고 이제 이름이 써 있어요. 문화재로. 그 조선 호텔 근처에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건물이고 원래 이제 원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원구단은 헐리고 그 부속 건물에 황궁우만 남아 있어요. 원구단이 뭐 하는 데냐면 이제 둥글게 지은 건물인데 건물을 둥글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천원지방 그래서 하늘의 형상은 둥글고 땅의 형상은 네모났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둥글게 짓고 고종이 거기에서 황제 즉위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하늘의 뜻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우리가 독립된 시간의 주제자다 또는 독립된 시간의 해석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뭐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한국 표준시는 서울 기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동료 표준시죠. 도쿄 표준시죠. 도쿄. 그래서 대한제국 때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표준시를 따로 만들었었어요. 지금 북한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맞아요. 30분 차이 나요. 예,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북한에서 발표하는 미사일 발사 시간하고 우리나라 표준시하고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듯이 그랬다가 이제 그 일제강점 이후에 일본이 일본 도쿄 표준시 편입시켰고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좀 서울 표준시를 쓰려고 했었는데 당시 메가더 사령부가 도쿄에 주재하면서 한반도와 이제 일본 열도를 같이 이제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도쿄 표준시로 했던 거죠. 그만큼 어디 표준시로 쓰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때로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달력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였던 거죠. 근데 그럼 옛날 하여간 조선시대 달력은 진짜 달을 보고 이 문이요 달. 예. 이 진짜 달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양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력, 음력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음력이라고 부르는 것도 태음력과 태양력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1년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입춘, 춘분, 추분, 하지, 동지. 그러니까 춘분, 추분, 하지, 동지는 양력으로 항상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력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요 날짜들은 이제 음력 날짜는 다르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지구의 이제 공전 주기에 따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태음, 태양력, 음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양력을 추가했다. 그래서 대략 1년이 보통 360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윤달 집어넣어서 이제 360일 채우고 또 뭐 윤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공전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365일을 1년으로 이제 채우는 그런 그 문화권이 있는가 하면 대략 360일로 채우면서도 또 윤달을 집어넣어서 그 공전과 달의 공전과 지구의 공전 사이의 오차를 교정하는 그런 이제 달력이 있고 그랬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순수한 태음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음력 달력으로 옛날에 다 한죠. 그게 아니었네요. 예. 근데 옛날에는 참 우리가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달력 공짜로 많이 받았는데 예? 요새 달력을 안 사보. 교수님도 달력 안 사보셨죠? 달력을 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죠? 항상 연말 선물로 가장. 옛날에 근데 비싸지 않았을까요, 달력이? 그러니까 제 처음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매년 동지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절단이 중국으로 갑니다. 가서 해오는 주된 임무가 다음에 책력을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오면 이제 이걸 먼저 이제 그 중앙에서 복사를 해서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서 각 관청으로 내려보내면 또 그 관청에서 또 지방 그 마을마다 내려보내고. 근데 뭐 달력을 읽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 유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달력을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의 그 일상적인 농업 노동 활동을 통제한 거죠.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달력을 보고 날을 잡는다고 하는데 날 잡는 게 스스로 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언제가 이사 가기 좋은 날, 언제가 결혼하기 좋은 날, 언제 씨 뿌려야 되는 날. 이런 일정표 자체가 캘린더가 인간이 자기의 달력을 보고 자기 일정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달력에서 하라고 시키는 날에 인간이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달력은 굉장히 강력한 인간에 대한 통제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랬다가 이제 출판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달력 인쇄들이 확장이 되는데 저런 식으로 달력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은 개인들에게 지금으로서 이제 뭐 면밀한 연구가 좀 진행된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 추정하기로는 이제 개양의 우땡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달력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한 장짜리고요. 1년을 다 적어놓고 반면에는 이제 기도하는 뭐 저 여인이라든가 성모 마리아상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초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놓고 선교용으로 이제 달력을 많이 나눠줬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달력을 만들었는데 두 종류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공식 달력이고요. 이건 양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양력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특히 1910년대 거치면서 완전히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양력만 기록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인용이라고 해서 조선민력이라는 걸 별도로 거기서도 민족 차별합니까? 예? 차별이기도 하고 사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양력을 받아들이는 걸 많이 거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양력을 외력이라고도 불렀고요. 양력서를 외설이라고도 불러서 일종의 좀 민족적 거부 정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력 달력을 좀 수용하지 않았죠. 쓸데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양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양력과 음력을 병기한 달력을 만든 것이 조선 민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달력들은 되게 양력 달력을 다 쓰면서도 보통은 닷새 하나씩은 음력 날짜를 써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전통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달력 한 해가 마무리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달력도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바로 이런 달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도 안개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